브랜드 레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제 사회 변동을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곁에 있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까지는 농업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60년대 중후반부터 산업화가 이제 막 시작되면서 1970년대 완전 산업화가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산업 사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같이 이루어진 것이 1970년대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인터넷이 이제 보편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일반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정보혁명을 통해서 정보사회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70년대 이후 산업화,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선진국의 반열에 거의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화와 정보화가 굉장히 천천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루어졌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졌죠. 불과 3, 40년, 그리고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하면 50년 정도로 유럽의 거의 4분의 1만큼의 시간 동안 산업화, 그리고 정보화가 다 이루어지면서 급속도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 변동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산업화와 도시화가 되고 정보사회가 되면서 시민 중심의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을 하게 되었죠. 우리 정치에서도 배웠듯이 이제 이 독재 정권을 이제 민주주의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다. 우리 윗대 세대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에 살고 싶어서 들어오는 타문화 지역의 사람들도 많고, 외국인이랑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더라.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피라미드 모양은 인구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것인데, 중간에 있는 숫자들이 나이를 의미하고요. 밑에 있는 숫자들 6, 4, 2, 0, 0, 2, 4, 6, 요 퍼센트가 전체 인구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이겁니다. 자, 왼쪽에 1881년에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유소년층,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았다면, 2015년을 보면 이제 유소년층 비율, 14세까지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고, 노년층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적게 하고, 이제 나이를 먹어도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이까지 살아 있으면서 고령화가 되는,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가 변동하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선생님이 영상을 가져왔는데, 이 영상 한번 봅시다. 이 영상 여기 보면 1960년부터 2050년까지 60년까지 있는 영상인데, 인구 피라미드가 변화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1960년대는 유소년층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다가 1970년, 80년 지나오면서 유소년 인구 비율,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의 인구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요. 2000년이 오면서 이제 100세 이상까지도 인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자, 요쯤에서 잠깐 멈춰서 2026년인데, 최근 이제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어린 친구들의 비율이 적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60년에 어린 나이로 있던 사람들이 점점점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계속해서 보면 이제 이거는 예측이겠죠. 예측하는 건데,
2050년, 2060년까지 넘어가면 유소년 인구 비율, 청장년 인구 비율은 굉장히 적은데 노년 인구 비율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총 인구도 3,900만으로 더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 수도 있다. 자,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1980년대까지 우리가 농업사회에서 이제 산업화가 일어나면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1980년대까지는 굉장히 인구가 유소년층이 많았어요. 아기를 굉장히 많이 낳는 시대였죠. 자, 이렇게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산업사회의 그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면서 밥을 못 먹는 기아 그리고 빈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기아 빈곤이 있다.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그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할 능력이 없었던 거죠, 경제적으로. 그리고 산업 사회가 되면서 이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도시로 가서 이 도시에서 공장에 취직을 하고 싶어 해서 도시로 막 갑니다. 그런 현상을 이촌향도라고 부르는데 도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이 도시도 막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인데 막 들어오는 인구가 3000명, 5000명 이러니까 도시로서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성비가 굉장히 불균형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들의 인구가 더 많았다. 선생님 어릴 때는 여자 짝꿍 하는 게 초등학교 때 굉장히 잘해야 여자 짝꿍 막 시켜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 짝꿍 싫다 막 이러면서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일단 국가에서 출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많이 펼쳤어요. 그래서 막 포스터도 엄청 많이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씩만 낳아도 뭐 삼천리가 초만원이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 출산율을 억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펼쳤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기아와 빈곤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구 부양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많이 시행이 되었죠. 산업사회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를 좀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유전자를 제조합해서 식량을 많이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했습니다. 이때는 뭐가 문제였냐면 너무 많이 낳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나 2000년대 이후로 들어오면서 정보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지위도 상승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니까 아기를 낳는다는 게 내 사회활동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자녀에 대한 가치관도 변하고 육아를 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치관이 변하면서 학업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대학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이러니까 아기 하나를 낳아서 아기를 기르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기는 반드시 낳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낳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의료 수준이 발달하고 의학 수준이 발달하면서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인 딱 평균 연령이라는 게 한국인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거의 40살 가까이 올라갔다고 선생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인의 평균 연령도 올라가고 고령화가 발생하니까 일할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 아니면 뭐 공장에 가서 아니면 농사를 짓는 이런 일할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냐? 일단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더라.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로 이제 아기를 낳지 않는 부부들이 많으니까 장려금을 주고 양육하거나 보육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으니까 여성도 이제 사회 진출 많이 해서 아기를 케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 보육 시설을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고령화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좀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노인들도 일자리를 얻고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정년을 연장해서 노인들도 일을 좀 하게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노인 복지 제도를 도입해서 국가에서 이 노인들을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너무 많은 아이를 낳는 게 문제였다면 사회가 이제 변화를 해서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민족의 사회였죠. 한민족의 사회였는데 이제 외부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넘어오고 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여러 민족, 여러 인종, 여러 언어를 쓰는 사람들,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고 있더라.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주민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긍정적인 면을 보면 일단 문화의 다양성이 증대되면서 우리가 다른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내가 또 좋아하는 문화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이제 일할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우리 사회에서 이주 노동자가 있으면 외국인 노동자가 있으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문화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번에 영상 이슬람 사원을 짓는 그 영상 보여줬을 텐데 그런 것처럼 문화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 언어의 준비 없이 이제 이주를 해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주민을 좀 차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좀 해결하려면 이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저번에 선생님 1학기 때 그 문화 수업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인정과 이해, 존중과 포용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 문화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존중하고 포용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주민을 위해서 고용을 하거나 의료적인 부분에 이제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의사소통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한국어를 교육해주는 이런 지원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학교에서 우리가 문화를 배우는 이유가 이것이죠. 다른 문화를 알아야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을 강화해서 여러분들도 문화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 이해하는 폭을 넓히게 된다면 존중과 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60년대 농업사회로부터 1970년, 80년, 90년대 산업사회를 거쳐서 정보사회로 넘어오면서 인구가 아기를 많이 낳던 시절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넘어온 것도 있고 한민족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로 넘어온 것도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